비에 젖은 14살 소녀가 박스더미 사이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시계를 꼭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점술가 미래가 지나가다 설아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설아의 얼굴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보였습니다. 애야, 너 괜찮니? 미래가 다가가자 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설아의 떨리는 목소리. 미래의 시선이 설아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시계 뒷면의 각인을 본 순간 미래는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설마 30년을 기다려온 운명의 만남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가 바라는 마음 보내겠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장례식장 입구에 14살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이설아, 그 아이의 이름이었죠. 비에 젖은 교복은 무겁게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아이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딸이래. 불쌍하게. 이제 혼자 남았네. 조문객들의 작은 속삭임이 설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그저 멍하니 아버지의 영정이 있는 식장 안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장 안에서 한 남자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설아의 외삼촌, 김철민이었습니다. 설아야. 김철민은 설아의 손을 덥석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조문객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죠. 얘는 제가 거둡니다. 제가 이의 아버지나 다름없어요. 목이 메는 듯한 연기였습니다. 김철민은 설아를 꼭 끌어안으며 흐느끼는 신용을 했습니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철민 씨 참 훌륭하시네요. 매형 잃고 얼마나 힘드실 텐데. 조카까지 챙기시고.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설아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눈물을 훔치던 삼촌의 눈빛이 잠시 기묘하게 흔들리는 것을요. 마치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설아는 삼촌의 손에 이끌려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정 앞에 서자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왜 나 혼자 두고 가셨어요? 설아가 영정 앞에서 무너지듯 울자 김철민은 재빨리 설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설아가 고개를 들어 삼촌을 봤을 때 삼촌의 얼굴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조문이 이어지는 동안 설아는 영정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며 가슴에 품고 있던 시계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차고 다니던 낡은 시계였습니다. 설아는 그 시계를 재단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아빠, 이거. 그때 김철민이 재빨리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내가 갖고 있어라. 아버지 유품이잖니.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설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삼촌이 그 시계를 잠깐 쳐다본 눈빛을요. 별 가치도 없겠네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설아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닫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삼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상금이요. 이번 주 안에 입금된다고 하셨죠? 설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차피 애 하나면 얼마든지 굴릴 수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설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식장은 적막해졌습니다. 설아는 빈 식장에서 혼자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요. 작게 속삭이는 설아의 목소리가 텅 빈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김철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울먹이던 표정도 다정한 눈빛도 모두 지운 채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자, 쇼는 끝났어. 김철민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지?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삼촌.
시간이 지나 서라방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는 삼촌이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인생 역전이다. 하하. 웃음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조카가 바로 옆방에 있는데 저렇게 웃을 수 있단 말인가요? 설아는 가슴에 품고 있던 아버지의 시계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이미 오래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멈춰버린 초침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14살 소녀는 그렇게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며 며칠이 지났습니다. 설아 집에 삼촌이 옮겨와 있었습니다. 설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삼촌의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설아는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밥을 깍지어서 상을 차리고 반찬도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삼촌, 아침 드세요. 설아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링. 김철민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김철민은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사망보상금 2억 8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2억 8천만 원. 그 엄청난 금액이 방금 삼촌의 통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김철민은 휴대폰을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빙빙 돌았습니다. 이제 됐어. 드디어 내 인생 다시 시작이야. 삼촌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울 앞으로 가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명품 입고 외제차 타고 다 해보는 거야. 하하. 웃음소리가 방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설아는 문 앞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상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삼촌. 아침 차려놨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철민이 돌아서더니 설아가 들고 있던 밥상을 손으로 쳐냈습니다. 쨍그랑.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된장찌개가 바닥에 쏟아졌고 밥도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고 했지?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설아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삼촌.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김철민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게 잘못이야. 내 인생 방해하지 마. 설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다정하게 굴던 삼촌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철민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는 통장 내역을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린터에서 나오는 종이를 보며 그는 명품 매장 리스트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계, 가방, 구두. 삼촌.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김철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게 내가 알바야. 내 아빠가 죽은 것도 내 탓이냐. 하지만은 무슨. 내 아버지는 나한테 빚만 남기고 갔어. 너도 짐이야. 짐. 김철민은 설아의 낡은 가방을 집어들더니 설아에게 던졌습니다. 당장 나가. 오늘부터 넌 내 가족 아니다. 삼촌. 제발요. 제발. 설아는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김철민은 설아의 팔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11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가. 당장. 김철민이 소리쳤습니다. 설아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김철민은 부엌으로 가더니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집어왔습니다. 저리 가.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소금이 설아를 향해 뿌려졌습니다. 설아는 그 소금을 맞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삼촌. 옆집 아줌마가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철민 씨.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김철민이 고함을 지르자 아줌마는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이웃들도 문틈으로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철민 씨가 원래 그런 사람이긴 하지. 근데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속닥거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설아는 한참을 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옷은 금세 흠뻑 젖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쾅!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시계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시계 유리창에는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설아의 눈물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빗방울인지 눈물인지 이제는 구분할 수도 없었습니다. 14살 소녀는 그렇게 차가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2억 8천만 원, 아버지의 목숨값이 삼촌의 통장으로 들어간 바로 그날, 설아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젖은 옷을 입은 채 거리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갈 곳은 없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설아는 작은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설아는 용기를 내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는 30대쯤 되어 보이는 점장이 서 있었습니다. 저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요.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점장은 설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은 교복, 초췌한 얼굴, 떨고 있는 손. 학생 몇 살이에요? 14살이요. 보호자 서명 없으면 미성년자는 안 돼요. 미안해요. 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이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진열대에 놓인 삼각김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아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살 돈이 없었습니다. 설아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지나다가 작은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안에서는 떡볶이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설아는 또 한 번 용기를 냈습니다. 사장님, 저 분식집 사장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설아를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일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야,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요즘 세상이 워낙. 미안하다. 사장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떡볶이 한 접시를 담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설아에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먹어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설아는 떡볶이를 받아들고 골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고마움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계속 먹었습니다. 언제 또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설아는 찜질방을 찾아갔습니다. 저기, 한 번만 재워주세요. 제발요. 입구에 있던 종업원은 정색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없으면 안 돼요. 나가세요. 설아는 찜질방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라도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세요. 설아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역이라면 따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야간 순찰을 돌던 경찰이 설아를 발견했습니다. 학생, 여기 못 있어요.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설아가 울먹였습니다. 경찰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청소년 쉼터 전화번호예요. 거기 연락해봐요. 경찰은 번호를 적어 설아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으로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설아는 서부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이라면 사람들 눈에 덜 띌 것 같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다가 쓰레기통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버려진 바나나 껍질이 있었습니다. 설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금 더 걷다가
다른 쓰레기통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반쯤 먹다 버린 빵이 있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빵을 집으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아빠,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설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결국 설아는 시장 한 구석 박스가 쌓여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박스 더미 뒤로 들어가 비닐봉지를 깔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시장 상인 한 명이 불을 끌어 지나가다가 박스 더미 쪽을 봤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 설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을 더 작게 움츠렸습니다. 상인은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나갔습니다. 설아는 가슴에서 아버지의 시계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시계는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아빠, 나 어떡해? 설아는 시계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 수는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또 쫓겨날 테니까요. 설아는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쓰레기 봉투를 건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길고양이였습니다. 설아는 더 깊숙이 박스 뒤로 숨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시장 청소부 아저씨가 새벽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 아저씨는 박스 더미를 치우다가 그 뒤에 웅크리고 있는 설아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모른 척 지나가면서 작업복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박스 위에 살짝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설아는 자고 있어서 그걸 몰랐습니다.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14살 소녀는 그렇게 첫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 햇살이 시장 골목 사이로 비쳐들었습니다. 설아는 추위에 떨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뻐근했고 목은 칼칼했습니다. 박스에서 기어나오면서 몸을 펴는데 박스 위에 놓인 1,000원짜리 지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설아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걸까요? 설아는 조심스럽게 그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1,000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지금 설아에게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시장은 벌써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박스 더미에서 나와 시장 한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여자가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의 이름은 미래였습니다. 이 시장에서 30년 넘게 점집을 해온 분이었죠. 미래는 시장 골목을 걷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 겁니다. 고개를 돌리자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설아가 보였습니다. 미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평범한 운명이 아니라는 걸요. 이 아이, 큰 슬픔을 지나왔구나. 하지만 빛도 보이는데. 미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설아는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에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설아는 겁이 나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괜찮아요. 무서워하지 마. 미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다친 데 없니?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그냥 갈게요. 설아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미래는 설아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배고프지 않니? 미래는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설아에게 내밀었습니다. 붕어빵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침에 시장 입구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이거 먹어라. 설아는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받아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붕어빵 냄새가 너무 좋았습니다. 설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괜찮아요. 받아도 돼. 미래가 다시 한번 붕어빵을 내밀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붕어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붕어빵을 조금씩 베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설아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설아의 손목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시계였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시계였습니다. 미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시계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미래는 점술가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물건들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저런 기운을 가진 물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시계. 오래된 것 같은데. 어디서 났니? 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아는 손목의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빠가 평생 차고 다녔어요. 그래. 내 아버지 시계구나. 미래는 더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 좀 볼 수 있을까?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미래에게 건넸습니다. 미래는 시계를 받아들고 유리창 너머로 시계 바늘을 봤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뒤집어 뒷면을 봤을 때 미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뒷면에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To do 마이너스 아이언. 살아서 돌아와. 마이너스 S. J. 미래는 그 각인을 보는 순간 30년 전 이 시장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장서준이라는 재벌 집안 아들이 군대에서 전우에게 목숨을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그 전우의 이름이 이도현이라고 했었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그 이도현의 딸이라고? 미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운명이었습니다. 미래는 설아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혹시 가족이 없니? 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밖에 없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럼 지금은 누구랑 살아? 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삼촌이 저를 내쫓았어요. 미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 거리에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아이가 정말 은인의 딸이라면. 얘야, 잠깐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할머니가 중요한 전화를 좀 해야겠어. 미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오래전 받아둔 명함을 찾았습니다. 장서준 회장의 비서실 번호였습니다. 설아는 무슨 일인지 몰라 그저 미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래는 전화를 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둘 수는 없어. 전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챕터 5 시계에 새겨진 진실. 여보세요. 장서준 회장님 비서실 맞으신가요?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서부시장에서 점집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급히 전할 말씀이 있어서요. 비서실 직원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전화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미래의 다음 말을 듣는 순간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은인의 시계를 가진 아이를 찾았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30년 전 회장님께서 군대에서 목숨을 구해주신 그분. 이도현 씨의 딸을 찾았습니다. 비서실 직원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도현. 그 이름은 회장님께서 평생 찾아왔던 은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하십니까? 시계 뒷면에 각인이 있습니다. 미래는 손에 든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To do 마이너스 아이언. 살아서 돌아와. 그리고 S. J.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비서실 직원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각인이 정확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To do 마이너스 아이언. 살아서 돌아와. 마이너스 S. J. 미래가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 너머로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래는 설아를 돌아봤습니다. 설아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래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미래는 아직 젊었고 이 시장에서 막 점집을 시작한 때였습니다.
어느 날 시장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던 게 기억났습니다. 장서준이라는 재벌집 아들이 군대에서 전우한테 목숨을 구했대. 그 친구 이름이 이도현이라던데. 수류탄이 터질 때 장서준을 밀쳐내고 자기가 다쳤다더라. 다리를 잃었다잖아. 그래도 장서준이란 친구가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했다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래는 가슴이 뭉클했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세상에 있다니. 자기 목숨을 버려서 친구를 살린 사람이.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은인의 딸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미래는 설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내 아버지. 혹시 다리가 불편하셨니?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는 젊었을 때 다쳤대요. 군대에서. 그래. 미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 은인의 딸이었습니다. 얘야, 이 시계. 내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니? 설아는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이 시계는 절대 팔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아빠한테 제일 소중한 거라고.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이 시계만 보면 웃으셨어요. 힘들 때마다 이 시계를 만지면서 도연아, 너는 잘 살아야 해라고 혼잣말하셨어요. 미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좋은 사람이, 은인이 세상을 떠났다니. 전화기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회장님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서실 직원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안전합니까? 제 옆에 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발견했어요. 이 아이가 혼자. 미래의 목이 메었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거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즉시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주십시오. 저희가 곧 찾아가겠습니다. 미래는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할머니 점집으로 가자. 따뜻한 차 마시고 좀 쉬어야지. 하지만 괜찮아. 할머니를 믿어라. 미래는 설아를 데리고 자신의 점집으로 갔습니다. 좁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미래는 설아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꿀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마셔라. 몸 녹여야지.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시각 서울 도심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 장서준 회장의 집무실로 비서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50대 중반의 장서준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도현 씨. 따님을 찾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서준의 손에서 만년필이 떨어졌습니다. 책상 위로 또르르 굴러갔지만 장서준은 그걸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이도현 씨의 따님입니다. 서부시장에서 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주신 바로 그 시계예요. 장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서 30년 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이 딸이라고. 장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서준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입은 두 젊은이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시절의 장서준,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도연이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장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은인을 찾아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도연은 연락을 피했습니다. 장서준에게 빚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 이도연은 세상을 떠났고 그의 딸은 거리에서 떠돌고 있었습니다. 장서준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팀 전원 긴급 소집. 장서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비서실, 정보팀, 경호팀 모두가 즉시 회장실로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오. 장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이설아라는 14살 아이가 있습니다. 서부시장에 있어요. 이 아이는 나의 생명의 은인, 이도연 씨의 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도현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평생 찾아 헤매던 그 은인 말입니다. 정보팀은 즉시 이설아의 신원을 완벽하게 조회하시오. 아버지 이도현 씨의 사망 경위, 법정 보호자가 누구인지 모든 걸 파악하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보팀장이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이도현 씨는 3주 전 산업재해로 사망하셨습니다. 유족은 딸 이설아, 14세 단독입니다. 정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법정 후견인은 외삼촌 김철민, 42세입니다. 김철민. 장서준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자에 대해 모든 걸 파악하시오. 통장 내역, CCTV, 전과 기록, 모든 것을요. 정보팀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김철민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1시간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 김철민이 설아를 밀어내고 소금을 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설아가 주저앉아 우는 모습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장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또 다른 직원이 서류를 올렸습니다. 사망보상금 2억 8천만 원이 김철민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입금 3시간 후 명품 매장에서 600만 원 결제. 다음 날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금 5천만 원 송금. 보고가 이어질수록 장서준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김철민의 전과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사기 전과 1범, 폭행 전과 2범입니다. 이런 자가 감히 도현이 딸을. 장서준은 분노로 떨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설아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경호팀. 네, 회장님. 즉시 서부시장으로 내려가시오. 설아를 보호하되 절대 정체를 밝히지 마시오. 아이가 놀랄 수 있어요. 은밀하게, 조용히 지켜만 보시오. 알겠습니다. 경호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빵, 따뜻한 물, 핫팩. 아이가 필요할 만한 것들을 준비해서 몰래 제공하시오. 하지만 아이가 누가 준 건지 모르게 해야 합니다. 네, 회장님.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경호팀이 급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장서준은 다시 이도현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이도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훈련장이었습니다. 수류탄 투척 훈련 중이었죠. 누군가 실수로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수류탄이 굴러가 장서준의 발 앞에 멈췄습니다. 그 순간 이도현이 장서준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도현아! 젊은 장서준이 절규했습니다. 쾅!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도현은 다리를 잃었습니다. 장서준은 살았지만 평생 그 빚을 안고 살았습니다. 도현아! 내가 나를 살렸잖아. 그런데 난 내 딸을 지켜주지 못했어. 장서준은 사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지킬게. 내 딸을. 반드시. 장서준은 눈물을 닦고 다시 정보팀을 불렀습니다. 김철민의 모든 범죄 증거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하시오. 하나도 빠짐없이요. 이자를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겁니다. 네, 회장님. 그날 밤 서부시장 골목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점집에서 자고 있는 설아 주변을 은밀하게 지켰습니다. 설아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설아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철민은 보상금으로 치킨집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철민 치킨이라는 간판을 달고 시장 입구 좋은 자리에 가게를 냈습니다. 김철민은 가게 앞을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장사 한번 해보려고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조카는 어떻게 됐어요? 김철민은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 설아요?
친척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요. 그래요? 다행이네. 제가 책임지고 키울 겁니다. 걱정 마세요. 김철민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민 씨 참 대단하네요. 조카까지 챙기고. 김철민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바보들. 다들 속아 넘어가네. 개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철민은 풍선과 꽃다발, 화환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확성기까지 설치해서 음악을 틀었습니다. 철민치킨 오픈 기념. 오늘 하루 30% 할인. 김철민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와, 장사 제대로 하시네요. 치킨 냄새 좋은데요?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김철민은 뿌듯한 표정으로 치킨을 튀겼습니다.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형부님 따님은 잘 지내요? 김철민은 거짓말을 또 늘어놓았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잘 키우고 있어요. 오늘도 학교 갔어요. 참 좋은 삼촌이시네요. 김철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개업식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 철민치킨 화이팅.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박 나세요. 조카분도 건강하게 잘 자라길. 김철민은 흡족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골목 저 멀리서 작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설아였습니다. 설아는 며칠째 시장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점술과 미래가 가끔 음식을 챙겨줬지만 여전히 배는 고팠습니다. 치킨 냄새가 바람을 타고 설아의 코끝에 닿았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 설아의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철민치킨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삼촌의 모습도. 삼촌이 저렇게 웃고 있네. 설아는 멍하니 서서 바라봤습니다. 삼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설아를 내쫓고 보상금으로 가게를 차리고 이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치킨 냄새는 너무 좋았습니다. 배는 너무 고팠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가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님들 사이로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손님이 설아를 발견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야, 저기 애 좀 봐. 왜 저래? 김철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설아를 봤습니다. 김철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저게 누구야? 김철민은 급히 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설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사람들 몰래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삼촌. 배고파요.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철민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바 아니야. 내가 왜 여기 와서 내 장사 방해해? 방해가 아니라. 닥쳐. 김철민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악. 저 애가 날 밀었어요. 김철민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몰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 애가 날 밀었어요. 내 가게 망치려고 왔어요. 김철민이 설아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전 안 그랬어요. 설아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린 게 왜 남의 가게 망치러 와? 요즘 애들 버릇 없어. 상인들이 설아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전 그냥. 하지만 목소리는 군중의 비난에 묻혀버렸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시계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시장 입구에서 낮고 무거운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릉, 우르릉.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시장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두 대, 세 대. 계속해서 검은색 벤츠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뭐야 저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총 15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시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상인들이 급히 길을 비켰습니다. 벤츠 행렬은 천천히 시장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맨 앞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양옆으로 흩어져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비켜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경호원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양옆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있던 마이바흐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위험 있는 표정을 한 그 남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TV에서 본 것 같은데? 재벌 아니야? 장서준 회장. 헐, 진짜? 경찰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세를 고쳤습니다. 김철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게 누구야? 장서준은 천천히 설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설아는 공포와 혼란 속에서 시계를 꼭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장서준이 설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굽히며 설아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너, 이설아 맞니?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이 낯선 남자가 왜 자기 이름을 알까요? 장서준은 설아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 시계, 내 아버지가 차고 다니던 시계구나. 장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설아가 작게 물었습니다. 나는. 장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친구였단다. 아주 오래전에. 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라고요? 장서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김철민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기,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하시오. 장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습니다. 김철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서준이 비서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장서준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장서준입니다. 선우그룹 회장이고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진짜 장서준 회장님이시네. 대박. 장서준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이설아는 저의 생명의 은인, 이도현 씨의 딸입니다. 첫 번째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주 전 CCTV 영상입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비 오는 날, 김철민이 설아를 밀어내고 소금을 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헐, 저게 진짜야? 영상 속에서 설아가 주저앉아 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철민이 문을 쾅 닫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김철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장서준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김철민 씨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사망보상금 2억 8천만 원. 이도현 씨의 산업재해 사망보상금입니다. 입금된 시각 오전 10시 23분. 장서준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인 오후 1시 15분 명품 매장에서 600만 원 결제. 다음 날 치킨 프랜차이즈 계약금 5천만 원 송금.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요? 장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그날부터 거리에서 떠돌았습니다. 14살 아이가 혼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설마 진짜 그랬어? 장서준은 세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녹음 파일입니다.
비서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스피커에서 김철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고 했지. 내 아버지는 나한테 빚만 남기고 갔어. 너도 짐이야. 녹음 속 김철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당장 나가. 오늘부터 넌 내 가족 아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서준은 김철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김철민 씨, 당신은 미성년자를 유기했습니다. 사망보상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에게 허위 누명을 씌웠습니다. 김철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장서준은 단호했습니다. 30년 전, 장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도현 씨는 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다리를 잃었습니다. 군대에서 수류탄 사고가 났을 때 저를 밀쳐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이도현 씨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분의 딸을 당신이 이렇게 대했습니까? 군중이 순식간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저런 인간이. 철민 씨가 그런 사람이었어. 인간도 아니네. 경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철민 씨, 아동학대 및 유기, 보험금 횡령, 허위신고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김철민이 발악했습니다. 오해예요.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김철민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장서준은 다시 설아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설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아야,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정말 미안하다.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정말 아빠를 아셨어요? 그럼 내 아버지는 나를 살렸단다. 나 때문에 다리를 잃으셨어. 장서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아는 가슴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당신을 구한 거라면 후회 안 하셨을 거예요.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서준은 설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설아는 그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경찰도 모두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경찰이 김철민을 끌고 갔습니다. 나요. 놔달라고요. 김철민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찰차 문이 닫혔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멀어져 갔습니다. 설아는 장서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슬픔, 두려움, 외로움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서준은 설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안전해. 장서준은 설아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아야, 내가 너를 돌보고 싶구나. 내 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 차례야. 설아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장서준을 봤습니다. 정말요? 저를 거둬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한다면.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장서준은 설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따뜻한 곳으로. 설아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따뜻한 온기. 설아는 처음으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점술가 미래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설아도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장서준의 저택은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설아는 처음 보는 그 큰 집에 놀랐습니다. 이제 이곳이 내 집이야. 편하게 지내렴. 장서준이 설아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푹 쉬어라. 내일부터 천천히 이야기하자. 그날 밤 설아는 처음으로 편안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베개 옆에는 아버지의 시계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아빠가 좋은 분을 구해주셔서. 설아는 그렇게 속삭이며 잠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서준은 설아의 법정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설아는 좋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설아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아빠처럼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설아는 그렇게 말하며 법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법학과였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장서준이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네. 아빠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설아는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약자를 지키는 법, 정의를 실현하는 법. 설아는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마침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되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205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 44세가 된 이설아 검사가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검사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기하고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한 중년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카의 재산을 빼돌린 사람이었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방청석에는 70대가 된 장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서준은 설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설아도 잠깐 장서준을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설아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멈춰 있는 그 시계. 설아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그 시계를 어루만졌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처럼 살고 있어요.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고. 설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랑스럽죠? 아빠. 설아의 책상 위에는 액자 사진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이도현과 어린 설아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설아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가 저를 지켜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지킬게요. 그날도 설아는 새로운 사건 파일을 펼쳤습니다. 학대받은 아이의 사건이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꼭 지켜줄게. 설아는 파일을 읽으며 다짐했습니다. 책상 위 시계의 초침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천천히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시간을 넘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영원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끝.